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 입장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최선희가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지요. 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행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최선희는 지금 2차 미북 회담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할 건가를 곧 공식적으로 공식 회담으로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결국은 미북 회담 이후에 북한이 바뀐 미국의 태도가 이건 좀 예사롭지 않다. 이제 미국이 한국까지도 불신한다. 그래서 일단은 문을 닫아놓고 우리가 다시 이제 전통적인 협박 방법으로 좀 돌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최대한 벼랑 끝 전술이잖아요. 북한의 주요 협상술이 싱가포르에 이어서 뭐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깨졌으니까 뭐 김정은으로 봐서는 뭐 무오류 지도의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고 했으니까 또 무기에 끌려갈 수도 없고 하니까 우선은 뭐 문을 닫는 신용을 하면서 몸값을 좀 높이려는 전략 아니냐. 그래서 지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뭐 발사할 준비를 다 갖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선희도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 포기할 의사가 있는 거를 검토하겠다. 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거니까 동창리 미사일도 아직 쏘지는 않았고 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최선희는 그것도 러시아 통신사에다가 중단할 의사가 있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최대한 뭐 압박 전술로 좀 몸값을 높이려는 전략 아니냐.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난 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미국이 본심. 미국은 확실히 비핵화 아니면 안 하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또 김정은의 본심도 드러났어요. 얼렁뚱 땅에서 경제 제재나 해제하고 핵은 그대로 갖고 있겠다. 그 전략 드러났잖아요. 또 문재인의 본심. 중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중재는 처절한 실패로 끝나는 거다. 그래서 요새는 중재인에서 촉진자로 또 말을 바꿨죠. 중재자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 우리 한국 측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전략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미북 회담이 앞으로 아리송해지는데 문 정권이 미북 회담이 지금 별 수가 없으면 경제는 지금 문 정권이 거의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던 그 외에는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또 추경을 편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뭐 IMF가 와서 한국 경제가 어렵다면서 정부가 빨리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 IMF를 빙자해서 지금 추경을 또 서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규모가 역대 최고 13조 플러스 알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이렇게 자주 하는 정권은 제가 3년 차에 3번 하는 정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올해 시작한 지 2달 좀 넘어서 벌써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게 물론 뭐 IMF에서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 역풍이 불고 있어요. 역풍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려우니 추경에 대해서 돈 좀 풀어서 좀 어려움을 좀 완화시켜라. 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만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뭐 추경 예산을 꺼내놓을 태세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 미세먼지 대책하려면 돈 든다. 뭐 취업자 대책하려면 돈 든다 해가지고 뭐 13, 14억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돈 많이 풀어가지고 잘 되는 정권은 못 봤어요. 돈 푸는 거 좋아해요. 자기 돈 푸는 겁니까? 나라 돈이거든요. 세금 걷어가지고 막 뿌리겠다는 건데 일본이 과거에 소득 3만 불 넘어서부터 돈 풀기 시작했거든요.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20년 불황을 겪었어요. 그게 이제 고이즈미 정권이 와서 이거 돈 푸는 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산업 합리화하고 하면서 규제 완화하고 하면서 경제가 인제서 제자리 찾았는데 지금도
정부 부채가 많죠. 돈 풀으면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유일하게 돈 푸는 거밖에 없잖아요. 일자리에 54조, 또 뭐야 SOC 예타 면제가 또 24조인가요? 네. 공항 새로운 공항 짓고 예타 안 하고 철도 넣고 일자리 예산 뿌려가지고 경제가 살린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새는 공항주도 성장이란 말 들어봤어요? 공항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도 있지만 공항주도 성장이 있어요. 공항을 막 만들어가 성장. 그러니까 부산 가덕도가 부산 사람들도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가 그 부산 사람이 그거예요. 인천이 하고 부산하고 요새 인구 차이가 얼마 안 난대요. 인천이 지금 295만인데 부산은 343만, 50만도 안 나거든요. 근데 부산은 인구가 자꾸 줄어요. 인천은 늘어요. 그래서 몇 년 안 있으면 그거 뒤집어질 것 같아요. 역전되겠어요. 역전될 것 같은데 부산 사람들이 하는 설명이 우리도 인천공항 같은 공항에 있으면은 인천 뒤집을 수 있다 생각한대요. 그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공항주도 성장해요. 공항주도 성장. 공항 갖다 놓으면 좋아진다고. 예?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또 거제도 김천은 또 사람도 없는데 경남 인구, 부산 인구 자꾸 주는데 거제 김천 내륙철도 만들잖아요. 그 철도 이름은 예타도 면제했지만 문재인 거제철도 줄여서 문제철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문제철도. 예? 예, 문재인 가덕도 공항은 문가공항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돈 풀어가지고는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돈 풀어서 하려고 하고 문재인 외교특보도 지금 미국에 어디 뭐 허린 어페어스인가요? 기고했대요. 경제는 하도 어려우니까 할 게 평화 이니시에이티브밖에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평화 대북 그 규제 그 제재 완화로 해서 총력을 다해서 뛰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경제도 안 되고 대북 관계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딜레마 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3년차 징크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거는 돈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방향을 경제를 지금 굉장히 어렵다. 좀 어렵다는 걸 일단은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그렇죠. 그다음에 대안이 노는 거니까 그렇죠. 순서가요. 네.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 대안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돈을 얼마를 풀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이것이 경제를 좀 살리는 순서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제 전체가 중국의 여건이 요즘 굉장히 중국이 지금 우려스러운 일들이 매일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어떤 이 북경대학교 미국 교수는 북경대학에 가서 미국 사람이 교수를 하는데 중국의 성장률이 6.5라면 3.3이라고 봐야 그렇죠.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 회의에서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라는 것이 거의 뭐 한국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중국에도 이런 여파가 지금 소비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과거처럼 중국에서 흥청망청 마시고 또 뭐 흥청망청 그 쇼핑하고 명품 이런 거는 조폭들밖에 없고 마약이나 실제로는 경제는 거의 이제는 중국이 위기 신호가 너무 심각하게 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이 평생 주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은 중국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시진핑이 그 다음엔 주석을 하겠느냐, 한다고 나설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까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외 변수 중에서는 중국이 제일 크죠. 지금 뭐 우리가 무역 의존도도 중국하고 높고 제일 큰 뭐 수출 교역국 아니에요? 거기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뭐 원료부터 중소기업이 다 어려워지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겪은 거는 대외 변수, 뭐 영국의 블랙시트라든지 중국의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가진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가 오히려 자꾸 좀 커지는 게 문제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실패했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실패하는 놈이 정말 바보다.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은 지금 안 바꾸고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사람은 기득권자가 자기 권력을 놓기 싫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고 똑같은 방식을 하니까. 참. 그러니까 뭐 바꿔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거는 지금 뭐 돈 푸는 거로 경제 살리는다. 이건데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26만 명 늘어났지만은 60대 이상이 거의 40만이 늘어났으니까 60대 이상
세금으로 알바 주는 게 40만이 늘어났으니까 결국은 20대, 30대 일자리가 줄은 거예요. 제조업이나 정규직 일자리가 자꾸 줄이고 경제가 자꾸 좀 물론 뭐 세계적인 경제로는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일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뭐 아주 긴 겨울잠을 세계 경제가 잘 수도 있고 뭐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문제는 정부가 너무 경제를 잘못 끌고 가는 거 이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든지 왜 스파르타 옛날에 영화 300 있었잖아요. 삼자 들어가는 거 위험한 게 많습니다. 예, 정치도 집권도 3년차가 위험하고요. 예. 소득도 3만 불 넘어갈 때가 위험하고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게 3자 들어가는 올해가 집권 3년차에다 소득 3만 불에 하는데 경제는 지금 엉터리 정책을 하니까 갈수록 저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계 경제가 그나마 좀 나으면 한국이 혼자 어렵다면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조금 이렇게 잘 정리하면 IMF 때 우리만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좀 잘 정리를 하니까 또 한 2, 3년 안에 IMF 후유증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세계 경제 전체가 거의 불황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지금 경제가 요 한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경제가 다 나빠진 속에서 지금 무역이나 수출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게 보니까 올해 지금 들어서 1월달 다르고 2월달 다르고 3월 또 지금 상반기가 다르고 굉장히 나빠지더라고요. 주요 품목에서요. 그게 수치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지금 세계 경제가 갈수록 갑자기 좀 나빠지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래도 세계 경제는 괜찮았는데 우리는 뭐 계속 지금 몇 년째 지금 나빠지고 있고, 근데 지금은 올해는 우리 경제 나쁜 경제를 그나마 받쳐주던 게 세계 경제가 괜찮은 것 때문에 우리가 버텼는데 이제 세계 경제가 침체 골로 드러나니까 우리를 구해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뭐를 고무 튜브라도 하나 던져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각자 세계가 거의 각자 자기 살기가 바쁜 그런 나라가 돼서 그 이유는 이제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에 세계 경제가 이제 실물 아니고 양적 완화, 금융 돈 푸는 걸로 막 경제를 이렇게 했거든요.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계에 좀 도달했고 금리 문제라든가 도달했고 또 국가 부채들이 갖고 늘어났고 또 세계 각국이 다 좀 인기 영합주의 정책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는 고통을 국민들한테 요구해야 되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필요 없는 그 군사를 빼고 구조조정을 해야지 그거 호소해야지 경제는 사는데 좋은 것만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포퓰리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나라가 다 어렵지만 우리는 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 안 좋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 경제가 정상이라고 해도 우리는 주로 개방 경제에서 100% 개방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이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정책 자체가 국내에서 굉장히 이념적이고 한마디로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정권의 이념 코드를 경제에 접목시켜서 거의 제가 볼 땐 착취 경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지금 돈 뜯어내는 걸 보면 무자비하게 세금을 뜯어내잖아요. 그렇죠. 세금 뭐 엄청 이번에 받았죠.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이제 또 뭡니까 종부세 대상을 더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늘어났죠. 재산세 늘어나고 또 건강보험료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가계부채가 뭐 1,500조, 1,600조 하는데 없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 못 쓰고 있는 사람은 또 잔뜩 움츠러져서 또 못 쓰고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 오른 것도 이게 우리 부동산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하면서 막 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도 굉장히 위험한 그 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가계부채하고 부동산하고 이게 같이 부딪혀서 터질 때는 뻥 하고 좀 터질 수 있는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이념으로 바라보죠. 왜냐하면 이 정권의 지지 기반이 중하층 국민들에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중하층 국민들이 정권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또 이 상대적인 어떤 이 소외감 등을 느껴서 굉장히 정권의 등을 돌릴까봐 어쨌든 시원하게 부동산을 두들겨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중에 뭐 터지는 거는
이 사람들 걱정 끝까지 할 사람일까요? 할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좀 그렇게 하려면은 국토부 장관을 저 빈민가 출신 저 판잣집에 사는 사람을 그 뽑든지 아니면 재정구 같은 사람을 뽑든지 뭐 집 세 채 갖고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내정됐다고 알려주니까 부랴부랴 분당 집을 딸한테 증여하고 그 집에 살면서 딸한테 월세 사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장관 하고 싶을까요? 그냥 나 집 세 채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팔아서 그 대신에 주택 정책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됐지. 그거를 갖다가 그런데 이 정권의 장관 하는 사람들이나 네. 뭐 장관이 이상하는 사람들 또 국회의원들 민주당 보면 축제하거나 돈 버는 거는 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한국당이나. 그래서 보면 박영선 같이 재벌 개혁 이야기하던 사람도 뭐 보면 아니 평생 MBC 기자인 게 다고 그 다음에 정치권 들어온 게 다예요. 네, 재혼을 해서 또 뭐 그때 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남편 뭐 돈도 있고 남편이 뭐 국제 변호사인가 이랬다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도 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자하다가 정치했는데 돈을 저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어떻게들 저렇게 모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좀 신기합니다. 장하성이 보면 한 해 만에 저절로 10억 9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물론 부동산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현금이 오른 것도 또 반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참여연대나 그 소액주주 운동하면서 자기가 직접 이 펀드 운영하고 참여를 했어요. 주식을.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죽자고 쫓아다니고 벌겠다고 이빨을 바득바득 가려도 벌릴까 말까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정의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더불어 사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가? 제가 왜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뭐 돈에 많고 적은 것 같고 뭐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뭐 돈 많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또 뭐 할 수 없는 거고 어쩌면 돈 많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다면서 뭐 축하할 일인데 그거를 장관 되자마자 세금 내고 장관 되자마자 증여하고 월세 살고 이런 모습이 그러면 우리나라 국세청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전 국민을 다 장관 시켜버리면 세금 다 낼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떻게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아니, 내고 그동안 탈세했다는 얘기인가? 정도가 있지.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평생을 살면서 세금 안 낸다라거나 국세청에서 왜 돈 안 내냐고 연말 연락을 안 정산 받았어요. 쓸때 남편 공제 받았으면 자기 안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서로 양쪽 다 공제를 받았다는 궁한 핑계를 대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양심불량 아닌가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장관 하겠다고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분식 회계를 수사한다고 검찰이 또 오늘 오전에 이 녹화하는 금요일 오전에 정권 거래소를 덮쳤어요. 그래서 삼바 관련 상장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제는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삼성물산하고 삼성 SDS 데이터 센터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삼바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기에 앞서 상장 요건을 완화해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던 삼바가 이렇게 상장되도록 이렇게 도왔다. 한국거래소가. 이제 그 혐의로 거래소를 덮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몰고 가기 위해서 한 군데로 계속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식회계 갖고 지금 걸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맞냐 틀리냐 논란이 있지만은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가 그럼 상장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세계 각국의 증권거래소들은 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제대로 된 CEO가 있다면은 삼성그룹 계열사 같으면 얼른 모셔야죠. 삼성그룹이 있는 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거래소하고 없는 거래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저는 그 건에 가서 과거에도 뭐 코스닥도 그렇고 적자 회사가 많이 들어왔어요. 적자 회사 들어와서 그 안에서 흑자 내고 같이 성장 주식이라는 게 현재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바이오로직스가 미래가 좋다면은 그 지금 주가가 34만 3,500원이잖아요. 압수수색 하니까 주가가 3.5% 떨어져서 폭락을 했는데 그 자체로는 볼 게 아닌데 물론 뭐 회계를 부정하고
뭐 거래소에 뭐 부정한 뭐 스캔들이 있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지만 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기엔 제대로 좀 아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보다는 법의 잣대로 그냥 올가 넣으려고 좀 끌어당기는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정권이 변태스러운 거는 이재용이 이제 2016년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됐죠. 작년 네, 초에 네, 재작년이요. 벌써 2017년 네. 아주 2018년 초에 됐죠. 그럴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데요. 작년 같아요. 예, 예. 예. 요즘 해가 밖에가 좀 헷갈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구속이 됐는데 네. 그렇다고 이재용을 또 석방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벌써 재작년이네. 재작년에 구속됐고 작년에 예, 석방됐는데 네. 석방될 때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정권이 이제 삼성하고는 잘 하기로 했는가 보다.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네, 네, 그렇죠. 제가 과도한 겁니까? 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걸 더 입증시키는 거는 7월 달쯤에 뭐 인도에서 네. 그 삼성 공장에 대통령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는 완전히 잘 됐다. 그러면 네. 그렇지. 네. 풀어줄 때 뭐 권력과 삼성이 한국의 정치의 1인자와 한국의 돈의 1인자가 그리 허술하게 했겠나. 이래 생각을 했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김동연이가 먼저 가니 청와대가 먼저 가니 하고 삼성 방문을 놓고 둘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더만은 또 지난번에 여름에 네. 그러니까 9.19 때입니까? 대통령이 평양 갈 때 네. 이제 가기 전날 또 삼성의 그 에버랜드를 네.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그러면서 가서는 또 무슨 이선거이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이랬어요. 네. 그러고는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이제 보면 또 뭔가가 좀 안 좋아 보여요. 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또 무슨 북한의 투자 문제에 이재용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올해 들어가 또 문이 갑자기 경제를 엄청 신경 쓰는 척 중소기업 만나고 무슨 기업들 청와대에 불러서 만나고 청와대에서 이거 뭡니까 물통 하나씩 들고 그거 네, 청와대 그렇지. 앞에 미세먼지 가득한 날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에 이재용이가 한 1월 달에는 한 5번쯤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 네. 행사에. 아, 또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제부터 뭐 여기 압수수색하고 저기 압수수색하고 검찰 인력이 보강되고 그러면 이게 좋았다가 풀어졌다가 무슨 뭐 삼국지에 나오는 뭐 7종 8금입니까? 7종 7금인데 7종 7금입니까? 네. 하려면은 분명한 좀 메시지를 보이고 해야지요. 물론 범법은 뭐 당연히 조사하고 수사하고 뭐 해야 되지만은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압수수색했다가 계속 이 흔들어대니까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중요한 게 한쪽에서는 구조조정하고 노조들 좀 유연성, 그 고용의 유연성이라든지 경영 합리화 뭐 이런 쪽을 좀 하는 대신에 이건 안 하고 지금 돈 푸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인들하고 싸우는 건 많이 싸워도 불러가지고 격려해주고 투자를 하게 하지 저렇게 때리는 데는 없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대북 있고 또 하나는 삼성에서 요구하는 게 현대차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광주형 일자리 차 공장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다 얘기한대요. 너희들도 거제에다가 연료 전지 좀 하나 만들어 봐라. 거제도가 저 경남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 PK 뭐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기도 하고 김경수 그 지역구기도 하고 그래서 그 거제 철도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거제 철도 문제 철도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제도에 연료 전지해라. 그리고 LG, SK도 하나씩 다 떠맡긴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 좀 잘 들으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죠. 아니 투자를 하라면 투자를 하라 그러고 또 삼성은 우리가 거기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 수치나 또 재정 투자 계획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고 그렇게 정말로 정리가 돼야지 투자를 하라고 저 덮치고 뭐 그래도 차라리 노조를 좀 뭐 좀 하게 해준다든가 대통령이 또 기업주한테 전화를 한대요. 뭐 노조 관련해서 그러니까 송경식 뭐 상위회장인가요? 뭐 그런 분들한테 전화해서 뭐 국제 노동 규약 ILO 기준을 좀 맞춰라. 노조 전임자 무제한으로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좀 압력을 넣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죠. 지금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경제하고 반대로 간다. 특히 지금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인들을 많이 만난대요. 근데 많이 만나서 뭐 합니까? 청와대가 기업인들을 네. 사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네. 것이 옳은 겁니까 그게? 아니 얘기를 가서 제대로 듣고 귀를 열고 가서 들으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 얘기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네. 정서로 보면 자기 이야기하러 가는 그거 아주 잘못된 거고 대한민국에는 권력자가 그냥 기업인들을 공개 석상 회의 말고 건의할 거 있으면 회의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1대1로 권력자가 기업인들을 만나고 다녀서 여태까지 좋은 일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았죠.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저는 뭐 만나는 것 자체를 뭐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서로 뭐 겉옷 벗고 와이셔츠 바람에 막걸리 한 잔 놓고 그것도 벗으면 진짜 되니까 좀 이따가 봉투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벗으면 비서들이 겉옷을 벗어놓으면 겉옷 나올 때 보면 갑자기 이렇게 옷이 옛날- 묵직해져 갖고 예, 과거에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정말 기업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뭐 해주면 될까? 두 개만 좀 물어봐서 해결해주면 되는데 정부 얘기만 잔뜩 하고 내놓으라고만 하잖아요. 그런 뭐 모임 가져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해서도 이게 자꾸 안 좋은 신호를 자꾸 주는 거죠. 예, 한쪽에서는 누르면서 한쪽에서는 노조 또 입장 강화하면서 한쪽에서는 압수수색하고 세무조사하고 기업인데 제가 기업인이라도 저는 기업 때려치우고 저 삼성전자 제가 회장 같으면은 본사를 베트남이나 저 뉴욕으로 옮길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불안해서 할 수 있겠어요? 언제 감옥 갈지 모르는데. 그냥 빨리 옮기기 바래요. 저는 다 가버려 가지고 이 나라가 일자리가 이제 없고 제조업도 사라지고 이제 그래 좀 되고 해야 그렇죠. 국민들이 네. 경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겠나. 기업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기업이 세금 내주죠. 고용해주죠. 그거만 해도 얼마예요? 법인세 내죠. 예. 얼마나 기업이 커요. 예. 일본만 해도 왜 도요타 자동차 있는 데는 도요타시라고 그렇잖아요. 미국도 엄청나고 기업이 없어서는 안 되죠. 지금 그 거제나 저 울산 이런 쪽에 부동산이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제는 뭐 아주 심각하더만요. 그게 왜 대우조선이 그래요? 지금 기업이 안 합병대가 되니까 산다고 그렇죠. 삼성 현대중공업에 예. 그래서 그제는 뭐 거의 상권이 다 무너져 가고 있고 군산은 뭐 저기 현대중공업하고 GM 떠난 다음에 유령 도시가 됐고 현대도 지금 현대차니 중공업이 안 좋으니까 엉망이죠. 그래서 과거 제조업 도시들이 미국의 그 우리가 뭐 다큐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디트로이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오페라 하우스가 무너져가 그 이 액션 영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도시에 풀이 이만큼 수북하고 그렇죠. 지금 문을 닫은 집이 도시의 30%가 있고 도심에 이런 게 지금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플린트 같은 순식간에 도시에 폐허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로 가면은 그 나라에서 황제 대접을 해주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뭐 기업을 막 때리고 이런 나라가 없죠. 평택 저쪽인가요? 삼성전자 뭐 공장 하나 하는데도 송전탑을 못 세우게 해가지고 지하에 뭐 터널 판다는 거 아니에요? 터널 파서 몇 년 한 다음에 또 다시 없애버린다. 돈이 좀 들겠죠. 예. 그거 파게 되면.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자꾸 저는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삼성이 우리나라 정보 중에서 최고거든요. 거의 국정원 수준으로 높았는데 이번에 현대조선이 중공업이 대우조선이 인수하는 거 새카맣게 몰랐답니다. 삼성이요? 예, 신문 보고 알았대요. 그래서 삼성조선 사장이 40분을 깨졌대요. 윗사람한테 불려가서. 삼성중공업. 예. 예. 그럼 같은 거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제도 대우조선도 있고 삼성조선도 있잖아요. 근데 현대조선은 울산에 있는데 그걸 대우를 먹는데 삼성이 새카맣게 몰랐대요. 옛날 같으면은 다 알고 그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 주거래은행이 산업은행이거든요. 그렇죠. 대우조선에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이 망할 때 빚진 거 산업은행에 다 넘어가 있죠. 관리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대주주죠. 이 건은 청와대까지 가서 오케이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조선에 뭐 사장이니 감사 임명할 때는 다 청와대가 하고 뭐 산업은행이 다 정치판에 하고 그렇죠. 떨거지들 많이 내리보내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보력 강한 삼성에서 신문 보고 알았대요.
그런데 왜 그런 걸 그렇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을 민영화하겠다 하면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고 일단 한국 기업들 불러서 먼저 자, 너네들 인수할 생각이 있냐? 너 인수할 생각이 있냐? 둘이 경쟁하면 경쟁 붙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업을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특수한 사정은 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우조선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큰 데가 필요하고 또 조선업이 또 특수한 업종이기 때문에 과거 뭐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를 세울 때 우리나라 화폐에 있는 거북선 그림 가져가서 수주도 하고 그랬지만 조선은 또 이게 또 특수한 경우거든요. 과거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건화물선 뭐 이런 벌크선 이런 거에 떠나서 이제는 LNG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첨단으로 가는 거니까 아무나 좀 돈만 많다고는 이제 경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대상이 이제 삼성하고 현대밖에 없는 거죠. 조선소가. 아, 그러니까 둘이라도 불러서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네, 좀 그렇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정해놓고 현대 너가 갖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과거 그 삼성동 한전 부지를 살 때 그때 현대자동차가 이제 바가지 썼잖아요. 10조 몇천억 냈지 않습니까? 4조면 될 일을. 그렇죠. 근데 삼성은 하는 척 하면서 가격만 올렸거든요. 그때 한 4, 5조 썼나요? 그랬을 거예요. 4조 몇천억 썼어요.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는 좀 그런 감정이 속았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대우자 붙은 걸 들고 간 사람들이 대우건설을 금호가 먹었다가 저거 과시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먹었다가 토해놨지 않습니까? 하나그룹이 대우조선 먹었나요 그때? 한화가 중공업인가요? 대우조선이 기계인가 뭐 이런 쪽 이걸 먹었다가 계약금을 이렇게 대우조선을 하나가 먹었다. 3천억인가 떼었죠. 그 재판에서 절반을 돌려받았죠. 그때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죠. 김승현 회장이 인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조선경기업 바닥에 해서. 그러니까 이 대우자 그리고 금호가 또 대우건설 갖고 간 뒤로 지금 금호그룹이 저렇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잘못 갖고 가면 성자 저주가 있는데 그렇죠. 뭐든지 먹을 만큼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터집니다. 근데 지금 뭐 이 나라에 그걸 생각하니까 옛날에 해운업은 와 또 저런 식으로 찢어 발겨갖고 박근혜 정권 말기에 저랬는가도 합병을 차라리 현대 상선하고 합치면 됐을 건데 그건 저는 박근혜 정권이 저는 마지막에 가장 큰 실수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죠. 저도 그래 보거든요. 왜냐하면 해운회사는 함부로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국가의 해운은 국가의 제3의 해군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한진을 같이 끌고 가면서 경쟁하게 만들고 그 대신에 조선소를 합병을 시켰어야죠. 그래서 합병할 거는 안 듣게 하고 그렇죠. 합병을 왜 조선소가 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우조선 없애버리든지 뭐 하든지 합병시키든지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 문정권이 노조 좋아하는데 대우조선 노조 때문에 이거 합병이 제대로 될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그렇죠. 벌써 그제 시장실을 점거해가 다 다니던데.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된다는 거를 문재인 정권이 기본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한 거 필요 없고 기업이 잘 돼야지 단단다. 그리고 책 많이 읽지 말고 괜히 이상한 좌파 책만 읽지 말고 운동권 책만 읽지 말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런 거에 있어서 왜 자유시장 경제가 소중한지 기업의 경제적인 자유가 왜 소중한지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도 저는 경제정책 지금처럼 안 한다고 봐요. 저는 그리 되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앉지 말고 빨리 가만히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왜 나경원이는 또 뭐 초당적 경제 원탁 테이블을 만들자고. 테이블에서 뭐 합니까? 밥 먹는 거예요. 미국이 협상할 때 제일 겁주는 말이 그거라네요. 내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이 다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용어가. 그거는 여차하면 무력으로 치겠다는 얘기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그런 막연한 얘기보다도 좀 구체적인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탁 테이블 가서 뭐 하겠어요?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